내 남친과 팔씨름 승부에서 이기면 너의 아이를 낳아줄게라며 한국 특전사를 능욕한 오만한 미군 여장교. 하지만 그녀는 자기가 건드린 남자가 팔부상으로 은퇴한 전설의 챔피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지축을 울리는 폭발음이 멀리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태평양 연안의 비공개 구역에 위치한 RS 연합 전투센터. 이곳은 세계 각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모여 서로의 기술을 겨루고 연합 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그야말로 현대판 콜로세움과도 같은 곳이었다. 찌는 듯한 열기와 화약 냄새, 그리고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와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수많은 국가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지만 그 중심에서 가장 뚜렷하게 대립하는 두 기운이 있었다. 이번 연합훈련의 핵심에는 대한민국의 정예부대, 검은 호랑이를 상징으로 삼는 흑호 여단 제7특수임무대와 자타공인 세계 최강이라 불리며 오만한 기세를 숨기지 않는 미 육군 제1특전단의 정예분견대 작전팀 바이퍼가 있었다. 훈련 초반부터 공기는 날카롭게 대립했다. 바이퍼 팀원들은 노골적으로 흑호 여단 대원들을 무시했다. 그들에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이 군인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실전 경험과 최첨단 장비에 비하면 한 수 아래 혹은 그저 경험 쌓기나 하러 온 신참들로 보였다. 그들의 인사는 거만했고 그들의 전술 브리핑은 조롱에 가까웠다. 그 오만함의 정점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작전팀 바이퍼의 분견대장이자 전술 지휘관인 엘리사 킨 대위. 얼음장처럼 차가운 푸른 눈과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그녀는 사소한 절차 하나까지 흑호 여단의 방식을 지적하며 비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영리하고 교활하게 상대를 짓누르는 법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혹은 거대한 벽처럼 버티고 선 마커스 해머스톤 상사가 있었다. 200cm에 육박하는 신장과 140kg이 넘는 순수한 근육질 거구. 그의 별명 해머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그는 태평양 사령부 전체 팔씨름 대회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않은 현존하는 챔피언이었다. 그의 팔뚝은 웬만한 성인의 허벅지만큼이나 굵었고 그의 힘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듯 보였다. 그는 엘리사 대위의 공공연한 연인이었고 그녀의 오만함은 바로 이 거대한 망치의 압도적인 완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듯했다. 훈련 첫날의 사격술 평가에서부터 마찰이 시작되었다. 바이퍼 팀은 압도적인 속사 능력으로 표적지를 갈갈이 찢어놓았다. 반면 흑호 여단은 속도보다는 정확한 급소 사격과 효율적인 탄약 관리에 중점을 둔 교리를 선보였다. 엘리사는 그들의 기록지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봐, 친구들. 이건 사격대회 20고개가 아니야. 전쟁이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조준하는 동안 적들은 당신들 머리통을 수십 번은 더 날려버릴걸. 그녀의 조롱에 해머스톤이 굵은 목소리로 웃으며 화답했다. 냅둬 엘리사. 저 친구들은 아마 총알이 비싸서 아껴 써야 하는 모양이지. 흑호 여단 대원들의 얼굴이 굳었지만 선임 지휘관인 한재혁 중사의 침묵 속에 누구도 먼저 대응하지 않았다. 한재혁. 그는 흑호 여단 내에서도 가장 과묵하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해머스톤 옆에 선이 왜소해 보일 정도였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총기를 정비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복종이 아니었으나 엘리사는 그것을 가장 경멸하는 종류의 무기력함으로 받아들였다. 사건은 훈련 셋째 날 저녁 모든 대원이 모인 거대한 야전 식당에서 터졌다. 훈련의 피로와 각 부대 간의 경쟁심이 뒤엉켜 식당 내부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했다. 소란의 중심에는 역시 해머스톤이 있었다.
그는 자기 부대원들과 시시덕거리며 테이블에 앉아 건장한 아군 신병 하나의 팔을 마치 어린아이 팔목 비틀듯 가볍게 넘기고는 보란듯이 굉음을 내며 포효했다. 그는 빈 맥주캔을 한 손으로 쥐어 터뜨리듯 우그러뜨렸다. 이봐. 여기 이 망치를 이길 놈 없어. 이 동양인 친구들 중에는 힘 좀 쓴다는 사람이 없나 보지. 응? 혹시 젓가락질할 힘밖에 없는 건가? 그의 도발적인 외침에 미군 부대원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흑호 여단 대원들의 얼굴이 치욕으로 굳어갔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지만 모욕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다. 그때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식판을 반납하려던 한재혁 중사와 해머의 어깨가 가볍게 부딪혔다. 해머가 일부러 어깨를 들이민 것이었다. 한재혁 중사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그를 지나치려 했다.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바로 그 태도가 엘리사 킨 대위의 가장 오만한 심기를 건드렸다. 그녀는 그 조용한 무시 혹은 무관심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날카롭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식당의 모든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얼음의 여왕 같은 그녀에게로 향했다. 잠깐 거기 조용한 친구. 한재혁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엘리사는 마치 모델처럼 우아하게 그러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고혹적이지만 치명적인 독이 서린 미소였다. 그녀는 한재혁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의 가슴팍에 달린 계급장과 부대 마크를 경멸스럽게 훑어보았다. 당신, 우리 해머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건가? 아니면 원래 한국 군인들은 싸움이 벌어지면 뒤로 숨는 게 특기인가?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고 싶습니다, 대위님. 한재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마찰? 오, 이건 마찰이 아니야. 그냥 확인이지. 그녀는 연인인 해머스톤의 거대한 이두박근을 마치 전리품처럼 관능적으로 쓸어내리며 말했다. 그리고는 식당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하게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좋아. 당신이 지금 여기서 내 남자 이 해머스톤의 팔을 꺾는다면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푸른 눈이 한재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그것은 경멸을 넘어선 한 생명체를 향한 노골적인 모욕의 시선이었다. 내가 기꺼이 당신의 아이를 임신해 주지. 세계 최강의 군인과 아시아의 챔피언이 만났으니 아주 걸작이 태어나겠네. 안 그런가? 식당은 얼어붙었다. 흑호 여단 대원들은 물론이고 개방적인 문화에 익숙한 미군들조차 이 정도의 발언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재 가치와 한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모욕적인 내기였다. 여성으로서 그리고 장교로서의 모든 품위를 내던진 발언이었다. 엘리사는 한재혁의 굳은 얼굴을 보며 승리를 직감한 듯 미소를 더 짙게 그렸다. 그녀는 그가 절대 이 내기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꼬리를 말고 도망쳐 영원한 조롱거리로 남으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진다면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포크 하나를 반짝이는 군홧발로 짓밟아 휘어버리며 말했다. 남은 훈련 기간 동안 당신은 내 개인 노예가 되는 거야.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내 발로 기어와야 하고 내 이 군홧발에 묻은 진흙이라도 할칠하면 할차야지. 어때, 조용한 친구? 이 영광스러운 내기에 응할 배짱은 있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울면서 엄마에게 보내달라고 빌어볼 텐가? 해머스톤이 거대한 몸을 일으키며 짐승처럼 웃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주먹을 들어 보이며 한재혁을 향해 손가락을 까닥거렸다. 사방에서 야유와 환호가 뒤섞였다. 흑호 여단 대원들은 치욕에 얼굴이 벌개졌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한재혁에게 응하라고 말하지 못했다. 상대는 인간의 완력을 넘어선 망치였다.
한재혁은 그 모든 모욕의 폭풍 한가운데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검은 바다처럼 깊고 사납게 그리고 슬프게 일렁이고 있었다. 식당의 공기는 차갑게 응고되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오직 한 사람, 한재혁 중사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미군들 사이에서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봐, 대답해야지. 겁먹었나? 그냥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저 아름다운 대위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잖아. 아니면 정말 저 여자와 자고 싶어서 고민하는 건가? 주제를 알아야지. 흑호 여단의 동료들, 특히 한재혁의 오랜 전우이자 부사수인 박진수 하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그는 한재혁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그가 왜 그토록 자신의 오른팔을 아끼는지, 비가 오는 날이면 왜 남몰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리고 그가 왜 다시는 그 세계에 발을 들이지 않으려 하는지를. 안 돼, 재혁이 형. 저건 함정이야. 저 여자는 우리가 모르는 형의 과거를 알 리가 없어. 순전히 우릴 모욕하려고 저러는 거야. 저 도발에 넘어가면 안 돼. 그 팔은 다시 쓰면 안 된단 말이야. 한재혁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엘리사 킨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당신의 아이를 임신해 주지. 그것은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제안이자 상대를 남자로도 군인으로도 인간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최악의 모욕이었다. 그것은 한재혁 개인을 넘어 지금 이 순간 그가 입고 있는 군복과 그 군복을 입은 흑호 여단 대원 모두 나아가 그가 지키고자 맹세했던 모든 것의 명예를 겨냥한 독침이었다. 그의 오른손이 전투복 바지 재봉선을 따라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억눌린 분노와 너무나도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과거의 고통 때문이었다. 몇 해 전 한재혁은 강철의 집게더 스틸 그림나 불리며 대한민국 팔씨름계를 평정한 무패의 챔피언이었다. 그는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상대의 힘줄과 신경을 파고드는 천재적인 기술과 강철보다 질긴 힘줄,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수를 완벽하게 읽는 두뇌로 세계 무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운명의 세계 선수권 대회 결승전. 상대는 야비한 반칙을 일삼기로 유명했던 유럽의 거인이었다. 경기 중 극도로 불리해진 상대가 고의적으로 그의 어깨를 비틀며 손목을 꺾어내렸다. 심판이 파울을 불기 직전 우두둑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경기장 전체에 울렸다. 그의 오른팔 상완의 힘줄과 인대가 마치 오래된 밧줄이 끊어지듯 끔찍하게 파열되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생애 첫 패배와 함께 선수 생명의 종말을 선고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다. 그의 자부심이자 삶의 모든 것이었던 팔이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순간에 배신당한 순간이었다.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재활. 의사는 다시는 무거운 물건조차 들기 어려울 것이라 했다. 다시는 그 강철 같던 악력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단언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끊어진 인대를 대신해 주변 근육을 강철보다 더 단단하게 단련시켰고 악력으로 상대의 손을 부수는 대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흘려보내는 기술을 뼈에 새겼다. 그리고 팔씨름이 아닌 나라를 지키는 특전사의 길을 택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오직 전우들과 임무를 위해서만 쓰겠다고 다시는 단 한 번의 승부를 위해 이 팔을 혹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오른팔은 승리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되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저 오만한 여자와 저 무식한 거인은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가 피눈물을 흘리며 봉인해 두었던 그 과거를 정면으로 짓밟고 있었다. 박진수 하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던 순간
한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식당의 모든 소음이 다시 한번 멈췄다. 그 한마디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한재혁은 식판을 옆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엘리사 킨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용암처럼 단단하고 그 밑바닥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결의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네기 받아들이죠. 킨 대위. 엘리사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살짝 치켜 올라갔다가 이내 더 깊은 조롱의 빛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 왜소한 동양인이 정말로 죽고 싶어서 환장했다고 생각했다.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좋아, 해머. 이 불쌍한 친구에게 예의가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줘. 해머스톤이 포효하며 겉옷을 벗어 던졌다. 그의 팔뚝은 평범한 성인의 허리둘레와 맞먹을 정도로 거대하고 흉측했다. 그는 식당 중앙에 가장 튼튼해 보이는 강철 테이블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자리를 잡았다. 테이블이 비명을 질렀다. 흑호 여단 대원들이 숨을 죽였다. 박하사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는 듯 얼굴을 감쌌다. 형, 제발. 그 팔로는 안 돼. 한재혁이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는 해머스톤의 맞은편에 섰다. 그는 겉옷을 벗는 대신 그저 자신의 전투복 소매를 팔꿈치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꼼꼼하게 걷어 올렸다. 드러난 그의 팔은 해머처럼 우락부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오랜 단련으로 잘 벼려진 강철 케이블 다발처럼 잔근육 하나하나가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다. 특히 그의 전완근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두꺼웠고 그의 손은 온갖 훈련으로 굳은 살이 박여 투박하고 거칠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한 곳에 고정되었다. 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서부터 팔뚝을 가로지르는 길고 흉측한 수술 자국이었다. 마치 지렁이가 기어간 듯한 그 흉터는 그가 과거에 얼마나 끔찍한 부상을 당했는지 짐작하게 했다. 엘리사가 그 흉터를 보고 참지 못하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맙소사, 이미 한 번 제대로 부러졌던 팔인가 보네. 가엾어라. 해머, 이번엔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주도록 해. 균형이 맞아야 아름답지 않겠어? 해머가 침을 뱉으며 손바닥을 테이블에 쾅 내리쳤다. 어서 덤벼, 이 노란 원숭이 자식아. 내 여왕님이 기다리신다. 한재혁은 그 모욕적인 언사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자신의 왼손으로 부상당했던 오른쪽 팔꿈치 주변을 가볍게 주무르며 풀었다. 그리고 심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미군 장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봉인했던 강철의 집게를 이 오만의 폭풍 한가운데서 다시 풀어놓을 준비를 마쳤다. 아레스 전투센터의 야전 식당은 거대한 투기장으로 변했다. 미군들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해머를 연호했고 흑호 여단 대원들은 침묵 속에서 기적을 바라거나 혹은 다가올 참사를 외면하려 애썼다. 심판을 맡은 미군 중위가 두 사람의 손을 테이블 중앙으로 유도했다. 테이블 중앙에서 잡는다. 손목은 꺾지 말고 곧게. 어깨는 테이블 라인과 평행. 팔꿈치는 패드 위에 고정. 해머스톤은 시작부터 한재혁의 손을 으스러뜨릴 기세로 움켜쥐었다. 그의 손은 마치 거대한 곰의 앞발처럼 두껍고 살집이 많았으며 그 악력은 소형 유아프레스와도 같았다. 하지만 한재혁의 손이 그의 소나귀에 잡히는 순간 해머는 순간적으로 당혹감을 느꼈다. 그것은 부드러운 살이 아니라 마치 차갑고 단단하며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돌덩이를 쥔 듯한 감각이었다. 한재혁의 손가락마디 하나하나가 그의 손바닥 살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엘리사는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여유롭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10초 안에 저 가느다란 팔이 부러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레디, 고. 시작 신호가 터지기 무섭게
해머스톤은 예상대로 몸 전체에 체중을 실어 무자비하게 팔을 찍어 눌렀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었다. 140kg의 거구가 내리꽂는 순수한 중력과 폭력 그 자체였다. 그의 어깨 근육이 폭발할 듯 부풀어 올랐다. 테이블이 끼익 소리를 내며 한쪽으로 휘청였다. 모두가 1초 안에 경기가 끝날 것이라 예상했다. 흑호 여단 대원들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한재혁의 팔은 해머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정중앙에서 정확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팔은 수평에서 단 1cm도 밀리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화강암 기둥에 부딪힌 쇠망치처럼 해머의 모든 힘이 한재혁의 팔뚝에서 막혀버렸다. 뭐야? 해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대쪽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고 더욱 강하게 온몸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목에 핏대가 괴물처럼 솟아올랐고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한재혁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도의 집중으로 평온해 보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분노가 교차했다. 끊어졌던 힘줄, 의사의 절망적인 진단, 그리고 수만 번 반복했던 재활의 고통. 그는 폭발적인 근력을 잃은 대신 힘을 흘려보내고 힘의 중심을 장악하는 법을 뼈에 새겼다. 그의 팔은 근육이 아니라 힘줄과 인대, 그리고 뼈 구조 자체로 버티고 있었다. 이것은 힘 대 힘의 싸움이 아니라 구조와 구조의 싸움이었다. 이 자식이. 으악. 해머가 마지막 남은 힘까지 끌어모아 전력을 다해 밀어붙이는 바로 그 순간 한재혁의 눈이 번쩍 뜨였다. 지금이었다. 한재혁은 해머의 힘을 버티는 것을 그만두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손목을 아주 살짝 안쪽으로 비틀었다. 훅훅. 팔씨름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기술이자 공격 기술. 동시에 그는 자신의 손가락 악력, 즉 강철의 집게로 해머의 손바닥 중심부 신경을 지옥처럼 압박했다. 해머는 팔뚝이 아니라 손바닥 한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쑤시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에 순간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의 압도적인 힘에 틈이 생긴 것이다. 그는 고통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팔을 살짝 움츠렸다. 한재혁은 그 찰나의 순간 그 1cm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훅을 유지한 채 자신의 몸을 상대 쪽으로 끌어당기며 어깨와 등 근육, 광배근까지 상체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팔뚝을 하나의 거대한 강철 코일처럼 회전시켰다. 이것은 팔로 넘기는 것이 아니었다. 온몸을 하나의 거대한 쐐기처럼 사용해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중심을 향해 자신의 체중을 내리꽂는 그가 재활 과정에서 완성시킨 필살의 기술이었다. 해머의 거대한 팔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반대편으로 끌려가기 시작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해머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이미 힘의 중심은 완벽하게 한재혁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그의 손은 한재혁의 강철 집게에 잡혀 마비된 듯 감각이 무뎌졌고 그의 어깨는 이미 위험할 정도로 뒤틀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쾅! 해머스톤의 거대한 주먹이 패드를 넘어 강철 테이블 상판에 처박혔다. 굉음과 함께 테이블 다리 하나가 완전히 부러지며 찌그러졌다. 식당 전체가 몇 초간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했다. 태평양 사령부의 챔피언 무쇠망치 해머스톤이 저 조용하고 팔에 흉터까지 있던 동양인 중사에게 그것도 처참할 정도로 완벽하게 패배했다. 침묵을 깬 것은 흑호 여단의 막내 대원 박진수 하사가 내지른 환호성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포효했다. 이겼다. 한 중사님이.
재혁이 형이 이겼다. 그것을 신호로 흑호 여단 대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미친 듯이 포효했다. 책상을 치고 발을 구르며 함성을 질렀다. 그동안 쌓였던 멸시와 모욕감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함성이었다. 미군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부러진 테이블과 자신의 손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는 해머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엘리사 킨 대위는 팔짱을 낀 자세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 힘과 오만으로 쌓아 올렸던 성벽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표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내기를 공언했는지 깨달았다. 내가 저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 주겠다고. 그녀의 시선이 경악과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에 떨며 한재혁에게로 향했다. 한재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승리에 도취하거나 포효하지 않았다. 그저 땀으로 젖은 자신의 오른팔을 반대편 소매로 덤덤히 닦아냈다. 그의 팔은 승리의 여파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분노에 차식식거리는 해머스톤이나 충격으로 굳어버린 식당의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엘리사 킨 대위 한 사람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그것은 승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슬픔에 가까운 연민의 미소였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가 식당 전체에 울릴 만큼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은 지켜야 할 겁니다. 킨 대위. 그날 밤 아레스 전투센터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고요했다. 팔씨름 대결의 충격파는 훈련 기지 전체를 뒤흔들었다. 흑호 여단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식당에서의 환호성은 밤늦도록 이어졌다. 반면 작전팀 바이퍼는 자신들의 절대적인 챔피언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한 뒤 깊은 침묵에 잠겼다. 해머스톤은 그날 저녁부터 막사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의 막사 안에서는 간헐적으로 무언가를 부수고 집어 던지는 굉음과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누구도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하지만 가장 무겁고 어두운 침묵 속에 갇힌 것은 엘리사 킨 대위였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물을 맞으며 서 있었다. 자신이 공언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숭배했던 힘의 논리는 더 강력하고 더 정교하며 이해할 수 없는 차가운 힘 앞에서 무너졌다. 그녀는 한재혁 중사가 자신을 어떻게 다룰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분명히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경멸하고 약속을 이행하라며 육체적으로 짓밟을 것인가? 아니면 전 부대원 앞에서 자신을 조롱하며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복수할 것인가? 그는 자신에게 아이를 임신하라고 강요할 권리를 얻었다. 그가 그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면 그녀는 차라리 전자가 낫다고 생각했다. 어떤 방식이든 이 지옥 같은 밤은 끝나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어야 했다.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군복이 아닌 가장 편안한 훈련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허리춤의 권총집에서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했다. 만약 그가 자신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려 든다면 그녀는 군법회의 따위는 상관없이 그를 쏘고 자신도 쏠 각오였다. 그녀는 패배했지만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줄 생각은 없었다. 밤 10시. 그녀의 개인 단말기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한재혁 중사였다. 발신자 이름만으로도 그녀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본부 건물 옥상. 30분 뒤. 장소 선정 자체가 모욕이었다. 훈련 구역에서 가장 높고 인적이 드문 곳. 사방이 트여 있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문은 하나뿐인 고립된 장소.
그는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무슨 짓을 하든 증인이 없도록 만들 작정인 듯 했다. 엘리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권총을 다시 허리 뒤춤에 숨겼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본부 건물의 마지막 계단을 올랐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스쳤다. 옥상 문을 열자 한재혁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전투복 차림으로 난간에 기댄 채 훈련소 너머 펼쳐진 어두운 황무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음에도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사는 그의 등 뒤에서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등은 넓었지만 해머처럼 위압적이지 않았다. 그저 단단하고 고요해 보였다. 왔나, 킨 대위. 그래. 왔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차갑고 단단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방어 기제를 최대한 끌어올렸다. 뭘 원하지? 원하는 게 뭐야? 약속대로 내 아이를 가져주면 되는 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 이 자리에서 당장.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그녀의 말은 그녀 자신에게도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땅에 내동댕이 쳤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때 한재혁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무기가 아니라 뜨거운 김이 오르는 보온병과 깨끗한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옥상 구석의 작은 탁자에 그것들을 내려놓았다. 그는 엘리사의 경멸적이고 자포자기한 말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그녀에게 내밀었다. 맑은 녹차 향기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밤 공기가 찹니다. 일단 이것부터 마시죠. 엘리사는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또 다른 방식의 고문인가? 독이라도 탄 것인가? 아니면 승자의 여유를 부리는 것인가? 그녀는 컵을 받아들지 않고 불신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지금 장난하나? 난 내 놈의 전리품으로 여기 온 거야. 그가 짜는 차는 치워. 원하는 걸 말해. 한재혁은 컵을 내민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눈은 낮에 그 살기등등하던 눈빛이 아니었다. 그저 깊고 고요했으며 설명할 수 없는 슬픔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킨 대위의 몸을 원해서 내기에 응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대체 왜 그 미친 내기를 받아들인 거지? 날 망신 주려고? 그래, 성공했어. 내가 이겼다고. 내가 아시아의 영웅이고 난 천하의 망할년이 됐어. 이제 원하는 걸 가져가. 왜 날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떨렸다. 그녀는 차라리 그가 자신을 때리거나 욕하기를 바랐다. 이 정체 모를 친절이 그녀를 더 혼란스럽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한재혁은 컵을 난간 위에 내려놓고 그녀와 위협적이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둔 채 마주 섰다. 당신은 왜 그런 내기를 걸었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뭐? 왜 당신의 몸, 나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한 생명의 탄생까지 걸면서 나와 내 부대원들을 모욕해야 했습니까? 해머스톤 상사의 힘이 그렇게 절대적이라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까? 그건 내 놈들이 약해 보였으니까. 감히 우리에게 대들 생각도 못하는 겁쟁이들 같았으니까. 한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은 우리가 두려웠던 게 아니야.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두려웠던 겁니다, 대위님. 닥쳐. 내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려. 엘리사가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방어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의 자리가 두려웠겠죠. 한재혁의 목소리는 그녀의 갑옷을 꿰뚫는 송곳처럼 날카롭고 정확했다. 이곳 아레스 전투센터는 괴물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최고의 수컷들만이 살아남는 정글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 괴물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지휘해야 하는 여성 지휘관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누구보다 더 강하고 더 잔인하고 더 오만해져야 했을 겁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빈틈을 보이면 저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수컷들이 당장 당신을 물어뜯고 지휘관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엘리사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가 이 과묵했던 동양인 남자가 자신의 가장 깊은 곳, 자신이 지난 몇 년간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불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 해머스톤은 당신의 연인이기 이전에 당신의 방패이자 당신의 힘의 증명이었을 겁니다. 저 거대하고 무식한 힘을 당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아무도 당신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는 자신을 가리켰다. 그 조용하고 왜소해 보이고 심지어 팔에는 흉터까지 있는 이 동양인 군인이 당신의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이었던 방패를 박살내버렸습니다. 당신은 오늘 방패를 잃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던 마지막 보루를 잃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고. 엘리사는 숨이 막혔다. 그녀의 강철 같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한재혁은 자신의 오른팔 소매를 다시 걷었다. 어둠 속에서도 흉측한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챔피언 시절.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꿈.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 결승전에서의 끔찍한 부상.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내 꿈, 내 자부심, 내 미래. 의사는 다시는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죠. 분노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나를 동정하는 모든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경멸했고 나보다 강해 보이는 모든 것들의 비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승자의 오만함이나 정복자의 욕망이 아닌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오늘 나에게 한 모욕은 내가 부상당했을 때 세상이 나에게 퍼부었던 모욕과 똑같았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 넌 약해 빠졌어. 넌 가치가 없어. 난 오늘 당신과 싸운 게 아닙니다. 해머스톤과 싸운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그 지독했던 과거의 절망, 그 열등감과 싸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서 본 것은 바로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선 내 증명이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놓아두었던 따뜻한 차를 다시 집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거부하지 못했다. 따뜻한 온기가 얼음장 같던 그녀의 손으로 전해졌고 그 온기는 마치 그녀의 심장까지 녹이는 듯했다. 내기는 끝났습니다, 대위님. 내가 원했던 전리품은 당신의 몸뚱어리가 아니라 바로 이 대화였습니다. 당신의 그 얼음같이 차가운 오만한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진짜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엘리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뜨거운 찻잔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푸른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찻잔 위로 떨어졌다. 그녀가 이 괴물 같은 특수부대 세계에 발을 들인 이래, 아니,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한 이래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보인 적 없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육군 사관학교 시절부터 최고가 되기 위해 남자 생도들보다 3배는 더 노력해야 했던 것. 여군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의심받고 교묘한 따돌림과 성희롱을 당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를 강철 감옥에 가두고 누구보다 독하고 잔인한 지휘관이 되어야 했던 시간들을. 해머는 그런 그녀에게 유일하게 복종하는 힘이었고, 그녀는 그 힘에 의존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재혁은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판단하지도 비난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었다. 그날 밤 RS 전투센터의 옥상에서는 육체적 관계가 아닌 두 명의 상처 입은 전사의 영혼이 교감하고 있었다. 오만으로 시작된 내기는 그렇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깊은 이해라는 형태로 끝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장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흑호 여단과 바이퍼 팀 사이의 노골적인 적대감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그 자리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미군들은 자신들의 분견대장인 엘리사 대위와 한재혁 중사를 흘끔거리며 수군댔다. 어젯밤 옥상에서의 만남을 아는 이는 없었지만 한재혁이 엘리사에게서 그 끔찍한 대가를 받아내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가 단순한 적대감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해머스톤은 퉁퉁 부은 눈과 멍든 주먹으로 훈련에 복귀했다. 그의 오른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다. 한재혁에게 패배하며 테이블에 처박힐 때 입은 부상이 아니었다. 밤새 막사의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린 자해의 흔적이었다. 그는 한재혁을 마주치자 사리가 번뜩이는 눈으로 노려보았지만 한재혁은 그 시선을 무시했다. 그는 이제 해머스톤의 적수가 아니었다. 더 큰 변화는 엘리사 킨 대위에게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이전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경멸은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아침 전술 브리핑에서 흑호 여단의 작전 계획을 이전처럼 비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진지하게 경청하며 날카롭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작전을 완성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그날의 핵심 훈련은 복합 건물 테러 상황 및 인질 구출 시뮬레이션이었다. 일명 킬하우스라 불리는 수십 개의 방과 복잡한 미로형 복도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에서 가상의 적들을 제압하고 다수의 인질을 구출해야 하는 특수부대 훈련의 꽃이었다. 이 훈련은 개개인의 전투 능력은 물론 팀원 간의 완벽한 호흡과 지휘관의 순간적인 판단력을 요구했다. 훈련 통제관인 연합사령부의 대령은 어제의 사건으로 인해 와해 직전인 두 팀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두 팀을 뒤섞어 새로운 공격조를 편성했다. 그리고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을 알파팀의 공동팀장으로 한재혁 중사와 엘리사 킨 대위를 동시에 지명했다. 두 사람의 상반된 전술을 통합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보게. 어제의 팔씨름만큼이나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겠네. 이는 명백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가장 자극적인 조치로 해머스톤 역시 분대 지원 화기 사수, 즉 가장 강력한 화력을 담당하는 브리처비아리ACHER 돌파병 역할로 알파팀에 배속되었다. 그의 얼굴이 불쾌감과 굴욕감으로 시커멓게 일그러졌다. 자신이 모욕당한 상대,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여자 밑에서 동시에 명령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모의 총탄이 빗발치고 어둠과 연기,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모의 폭음 속에서 팀은 건물 내부로 전진했다. 알파조 2층 복도 진입. 적 둘 확인. 교전. 초반에는 삐걱거렸다. 엘리사는 미군 특유의 신속하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문을 폭파하고 섬광탄을 던져 넣으며 밀어붙이는 동적 진입 다이내믹 엔트리를 선호했다. 반면 한재혁은 소음을 최소화하며 적의 사각을 파고들고 문틈으로 내부를 확인하며 진입하는 흑호 여단의 정교한 은밀 침투 스텔스 엔트리를 바탕으로 움직였다. 엘리사가 다음 방의 문을 폭파하기 위해 폭약을 설치하려는 순간 한재혁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제지했다. 소리가 큽니다. 바로 옆방에 인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광고하는 셈입니다.
시간 끌다간 인질이 먼저 죽어. 망설임은 죽음이야 중사. 밀어붙여야 해. 두 지휘관이 충돌하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대기하던 해머스톤이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우월한 힘을 과시하고 이 교착 상태를 자신이 해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방패를 든 대원보다 앞서 나가 복도 모퉁이를 향해 거대한 몸을 돌진시켰다. 해머, 대형 이탈이다. 멈춰. 엘리사가 소리쳤지만 늦었다. 모퉁이 너머에서 매복하고 있던 모의 기관총 세례가 불을 뿜었고 해머의 방탄복 센서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붉게 전멸했다. 전사 판정이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벽에 주저앉았다. 그의 무모하고 이기적인 돌진 때문에 팀 전체가 위험한 교착 상태에 빠졌고 적들에게 완벽한 매복 지점을 노출시키고 말았다. 적들이 해머가 쓰러진 방향으로 화력을 집중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한재혁과 엘리사의 눈이 마주쳤다. 단 1초. 두 사람은 어젯밤 옥상에서 나눴던 대화보다 더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그들은 동시에 서로의 생각을 읽었다. 내가 시선을 끈다. 일드로 데어 파이어. 엘리사가 영어로 짧게 외치려던 순간 한재혁이 먼저 한국어로 외쳤다. 좌측, 양동. 엘리사는 놀랍게도 그 생소한 한국어 단어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섬광탄을 뽑아들어 복도 반대편 자신들이 진입하려던 문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던져 적들의 시선을 유도했다. 쾅! 하는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적들의 총구가 일제히 그쪽으로 돌아간 찰나 한재혁은 유령처럼 어둠 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총을 쏘지 않았다. 그는 벽을 타고 달려 적의 측면 사각으로 진입했다. 기관총 사수는 섬광에 눈이 멀어 당황하고 있었고 다른 적병은 엉뚱한 방향을 경계하고 있었다. 한재혁은 단 2번의 정확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2명의 테러범을 제압 처리했다. 그리고 즉시 엘리사에게 다음 방 진입 신호를 보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들은 더 이상 2명의 지휘관이 아니었다. 하나의 머리를 가진 쌍두의 괴물처럼 움직였다. 엘리사가 정면을 폭파하며 적의 시선을 끌면 한재혁은 그림자처럼 환풍구나 천장을 통해 우회하여 적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가 거대한 불꽃이었다면 그는 차가운 얼음 송곳이었다.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과 속도 그리고 흑호 여단의 정교하고 예측 불가능한 침투술이 만나자 시너지는 폭발했다. 그들은 마치 수십 년간 함께 작전해온 한 팀처럼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빈틈을 메워주며 건물을 장악해 나갔다. 마지막 방. 가장 중요한 인질이 잡혀 있었다. 적은 인질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문을 방패 삼아 버티고 있었다. 들어오는 순간 이 여자의 머리를 날려버리겠다. 모두 무기를 버려. 엘리사가 유창한 언변으로 협상을 시도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한재혁은 천장 쪽의 작은 환풍구 통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킨 뒤 손가락 3개를 폈다. 3초 뒤 동시 진입. 엘리사가 눈짓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사가 최후 통첩이다. 항복 권고다. 지금 당장 무기를 버려. 라고 외치며 문을 세차게 걷어차 적의 시선을 문으로 완벽하게 빼앗는 순간 한재혁이 천장의 환풍구 덮개를 소리 없이 뚫고 거꾸로 떨어지며 적의 등 뒤를 덮쳤다. 상황 종료. 관제실 모니터로 이 모든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연합사령부 대령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맙소사. 역대 최고 기록이군. 저 두 사람 대체 뭐지? 저건 2개의 부대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 같았어. 훈련장을 빠져나오며 땀과 화약 연기로 범벅이 된 엘리사는 방탄 헬멧을 벗었다. 그녀는 한재혁에게 다가가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다. 당신, 정말 대단하군, 한중사. 오늘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 한재혁도 헬멧을 벗고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대위님의 결단력과 돌파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나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는 그 순간 전사 판정을 받고 훈련장에서 쫓겨나 굴욕 속에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해머스톤의 눈은 질투와 광기로 이글거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힘,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여자까지. 저 조용한 팔에 흉터나 있는 한국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의 뒤틀린 마음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어둡고 차가운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연합훈련은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인질 구출 작전에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 한재혁과 엘리사는 자연스럽게 많은 전술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군과 미군이 아니었다. 그저 최고의 군인으로서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엘리사는 한재혁에게서 불필요한 힘을 빼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흑호 여단의 침투 기술과 호흡법을 배웠고, 한재혁은 엘리사에게서 거시적인 전장 상황을 압도하고 화력을 유기적으로 운용하는 바이퍼 팀의 시스템을 흡수했다. 휴식 시간이면 두 사람은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전술지도 위에 머리를 맞댔다.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할 수 있는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는 해머스톤의 광기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는 부대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엘리사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사적인 대화를 거부했다. 바이퍼 팀원들조차 자신들의 챔피언이 팔씨름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핵심 전술 훈련에서 가장 먼저 전사 처리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존재 이유였던 힘이 무너지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의 분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한재혁과 자신을 버리고 저 동양인에게 미소를 짓는 엘리사 두 사람 모두를 향했다. 그는 두 사람을 동시에 파멸시킬 기회만을 피해 굶주린 맹수처럼 노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다. 훈련 마지막 주차는 고지대 침투 및 퇴출 훈련이었다. RS 센터 외곽에 위치한 높이 100m를 훌쩍 넘는 수직 암벽 악마의 이빨에서 진행되는 훈련 중 가장 위험천만한 훈련이었다. 대원들은 암벽을 타고 올라가 가상의 적진을 제압한 뒤 단 한 줄의 로프에 의지해 절벽 아래로 신속하게 하강레펠하여 퇴출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했다. 해머스톤은 그의 압도적인 체중과 완력 때문에 등반보다는 하강 및 로프 확보조에 배정되었다. 그의 임무는 하강 지점에서 대원들의 안전 로프와 하강 로프를 최종 점검하고 앵커 확보 지점에 단단히 결속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손아귀에 모든 대원들의 생명이 맡겨진다는 뜻이었다. 그날 오후 짙은 안개가 절벽을 감싸기 시작했다. 시야가 급격히 나빠졌고 습기 때문에 바위와 장비는 더 미끄러웠다. 훈련은 더 위험해졌다. 마지막 하강조로 한재혁과 엘리사가 편성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연합훈련의 상징적인 파트너가 되어 있었기에 누구도 그 편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머스톤은 절벽 위 하강 지점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며 서로의 장비를 챙겨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 다정한 모습이 그의 눈에는 역겨운 조롱으로 비쳤다. 그의 입가에 뒤틀린 미소가 걸렸다. 안전 점검. 다음 조 로프 준비. 해머는 로프가 담긴 거대한 자루들 사이로 육중한 몸을 움직였다. 교관의 시선이 잠시 다른 곳의 앵커를 점검하는 틈을 타 그는 한재혁이 사용하기로 배정된 굵은 하강 로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몰래 숨겨온 금속 탐지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 특수 세라믹으로 제작된 소형 칼날을 꺼냈다.
그는 로프의 겉면 외피이 아닌 로프의 모든 힘을 지탱하는 핵심 코어 속심 부분에 교묘하게 칼집을 냈다. 그것도 로프의 중간 지점이 아니었다. 그는 치밀했다. 그는 하강 시작점에서 약 10m 아래, 즉 하강자가 절벽에서 첫 번째 도약을 하고 자신의 체중과 가속도까지 더해 최대 하중이 실리는 바로 그 지점을 계산해서였다. 겉보기에는 멀쩡했다. 굵은 하강 로프는 수십 겹의 섬유로 이루어져 있어 웬만한 마모로는 끊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해머는 로프의 핵심 속심 다발 중 3분의 2 이상을 날카롭게 절단했다. 이 정도면 성인 남성의 무게가 실려 첫 번째 충격을 받는 순간 버티지 못하고 옥수수 터지듯 터져버릴 것이 분명했다. 그에게는 살인 미수라는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이것은 그저 안개 속에서의 불행한 훈련 중 사고로 위장될 터였다. 한재혁이 사라지면 엘리사는 충격과 슬픔 속에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혹은 최소한 저 오만한 동양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이 끔찍한 치욕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태연하게 그 죽음의 로프를 한재혁의 하강 지점 앵커에 능숙하게 결속시켰다. 한중사. 준비 완료. 내 로프는 내가 특별히 더 튼튼하게 확인해뒀다고. 해머가 평소보다 더 크고 유쾌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한재혁은 헬멧을 고쳐 쓰고 하강기하강 제동 장치에 로프를 결속했다. 그는 해머의 그 과장된 친절에 순간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훈련에 집중했다. 엘리사가 그의 옆 라인에서 먼저 준비를 마쳤다. 밑에서 보지, 재혁. 그녀가 헬멧 너머로 짙은 안개를 뚫고 미소를 보냈다. 안전하게, 엘리사. 먼저 간다. 하강. 엘리사가 먼저 절벽 가장자리를 벗어나 유연하게 벽을 박차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한재혁도 뒤따라 하강기에 자신의 체중을 완전히 실으며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첫 번째 도약. 두 번째 도약. 짙은 안개 속으로 그의 모습이 사라져갈 무렵. 세 번째 도약으로 몸을 날려 자신의 체중과 하강 가속도가 로프에 완전히 실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퍼퍼펑.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팽팽하게 당겨진 수십 가닥의 강철 케이블이 동시에 터지는 듯한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다. 해머가 손상시킨 바로 그 지점의 로프가 한재혁의 무게와 충격을 단 1초도 이기지 못하고 속심부터 차례로 끊어져 나간 것이다. 하강기는 허공에서 헛돌았고 로프의 끊어진 끝부분이 채찍처럼 공기를 가르며 그의 헬멧을 스쳐 지나갔다. 재혁. 불과 몇 미터 옆 라인에서 하강하던 엘리사의 찢어지는 비명이 절벽을 갈랐다. 한재혁의 몸은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100m 아래의 바위 투성이 협곡 바닥을 향해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절벽 위 해머스톤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광기 어린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늘어났다. 한재혁의 몸이 허공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 그의 뇌는 극도로 냉정해졌다. 수천 번의 훈련이 만들어낸 본능이었다. 비명이 터져나오는 대신 폐 속의 모든 공기를 쥐어짰다. 그는 추락하는 와중에도 10분의 1초 만에 상황을 파악했다. 로프 절단. 하중을 이기지 못한 파열. 이것은 장비 불량이 아니었다. 해머스톤의 과장된 친절이 뇌리를 스쳤다. 당했다. 그의 시야에 안개에 젖은 거친 암벽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지만 매끄러운 바위 표면은 그의 장갑 낀 소나귀에서 무정하게 미끄러졌다. 죽음이 발밑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재혁. 자신의 이름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으로 들려온 것은 옆 라인에서 하강하던 엘리사 키는 이 모든 광경을 슬로우 모션처럼 목격했다. 끊어진 로프의 섬광, 허공에 뜬 한재혁의 몸, 그리고
그를 삼키려는 짙은 안개. 그녀의 뇌는 생각할 시간을 거부했다.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의 판단이 아니었다. 어젯밤 옥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오늘 킬하우스에서 자신의 등을 완벽하게 지켜주었던 자신의 유일한 파트너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녀는 하강기 레버를 움켜쥐고 잠금을 풀었다. 자유낙하. 그녀는 자신의 로프에 의지한 채 중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몇 미터를 수직으로 떨어졌다. 이 위험천만한 행동은 그녀와 추락하는 한재혁 사이의 고도를 맞추기 위한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속도가 붙자 그녀는 다시 하강기를 거칠게 잠갔다. 끼익. 로프와 마찰차에서 불꽃이 튈 듯한 굉음이 울렸다. 그녀의 몸은 그 반동으로 거대한 추처럼 절벽에서 튕겨나갔다. 그녀는 진자 운동의 정점에서 온 힘을 다해 절벽을 다시 박찼다. 잡아! 그녀의 몸이 포물선을 그리며 한재혁이 추락하는 궤도를 향해 날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힘으로 팔을 뻗었다. 한재혁 역시 추락하는 와중에도 손을 뻗는 그녀를 보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향해 팔을 뻗었다. 퍽!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엘리사의 손이 한재혁의 전술조끼 어깨 부분을 움켜쥐었다. 잡았다. 그러나 그것은 구조의 시작일 뿐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기도 했다. 추락하던 한재혁의 운동 에너지 전체가 엘리사의 팔과 그녀를 지탱하는 단 하나의 로프에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엘리사의 어깨 관절이 탈구되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의 몸을 지탱하던 절벽 위 앵커 포인트가 끼기기 비명을 질렀고 로프는 한계치까지 늘어났다. 두 사람의 몸무게 그리고 추락 가속도까지 더해진 충격은 로프의 허용 장력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만약 이 로프마저 끊어진다면 두 사람은 함께 추락할 터였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회전하며 절벽에 몇 차례 부딪힌 뒤 마침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다. 엘리사의 로프 하나에 두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었다. 엘리사는 이를 악물었다. 끊어질 듯한 어깨 통증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재혁의 전술 조끼를 움켜쥔 그녀의 소나기 힘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땀과 안개의 습기 그리고 방금 전의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그녀의 장갑 낀 손이 질긴 전술 조끼 표면에서 미끄러지고 있었다. 엘리사! 손! 한재혁이 외쳤다. 그는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새하얗게 질린 것을 보았다. 젠장! 미끄러워. 재혁 나. 못 버텨. 그들은 절벽 위에서 수십 미터 아래 그리고 협곡 바닥까지는 아직 수십 미터가 더 남은 절망적인 공간에 매달려 있었다. 한재혁이 여기서 다시 추락한다면 그것은 끝이었다. 그는 자신의 무게가 그녀의 팔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금만, 10초만 더 버텨. 한재혁이 외쳤다. 그는 매달린 채 필사적으로 발을 휘저었다. 안개 속에서 시야는 제한적이었지만 그의 전투와 끝에 절벽에서 겨우 손가락 2마디 정도 튀어나온 작은 바위턱이 스쳤다. 그것은 정상적인 등반가라면 무시할 먼지 쌓인 돌출부에 불과했다. 저기다. 그는 온몸을 반동시켜 시계추처럼 흔들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반동에서 그는 정확하게 전투와 앞코로 그 작은 턱을 밟는 데 성공했다. 지금 그는 무릎을 굽혔다 펴는 힘으로 아주 잠시 0.5초간 자신의 체중을 바위턱으로 지탱했다. 그 찰나의 순간 엘리사는 자신의 손을 고쳐 잡을 시간을 벌었다. 한재혁은 즉시 확보한 그 작은 턱의 의지에 매달린 상태로 엘리사의 팔에 걸린 하중을 자신의 다리로 극적으로 분산시켰다. 그들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협력으로 살아남고 있었다.
그 순간 절벽 위 하강 통제 플랫폼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로프가 끊어지는 파열음과 엘리사의 비명, 그리고 두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본 교관들과 대기조가 경악에 빠졌다. 오직 한 사람 해머스톤만이 그 자리에서 웃고 있었다. 계획대로였다. 아니, 계획보다 더 완벽했다. 그는 한재혁이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무전기에서 다급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생존자 2명. 킨 대위 로프에 매달려 있다. 반복한다. 2명 모두 생존, 단일 로프에 매달려 있다. 즉시 구조조 투입하라. 해머의 미소가 얼음처럼 얼어붙었다. 살아있다고. 엘리사가 저놈을 구했다고. 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남았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질투심은 순수한 광기로 변했다. 저 여자는 감히 자신을 배신하고 저 하찮은 원숭이를 구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저 둘을 이 자리에서 함께 지옥으로 보내야 했다. 자신이 갖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다. 둘 다 죽어버려. 해머스톤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허리춤에서 거대한 전투용 단검을 뽑아들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지금 두 사람의 유일한 생명줄인 엘리사 킨의 로프가 연결된 앵커 포인트였다. 그는 그 굵은 로프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안 돼. 저 자식 막아. 교관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광기에 휩싸인 140kg 거구의 돌진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해머의 거대한 어깨를 향해 강철 같은 몸이 날아들었다. 이 미친 살인자 새끼야. 한재혁의 오랜 전우이자 부사수 박진수 하사였다. 박 하사는 그날 팔씨름 내기 이후부터 줄곧 해머스톤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재혁의 부상당한 팔을 알기에 그날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승리였는지, 그리고 해머의 패배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오늘 로프 점검 때부터 해머가 한재혁에게 과장된 친절을 베풀 때 그의 눈빛이 정상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하강하는 동료들이 아니라 해머스톤의 손과 그의 행동만을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었다. 한재혁의 로프가 터졌을 때 박하사는 본능적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대신 해머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안개 속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그리고 광기 어리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박하사는 해머가 칼을 뽑아드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닫고 몸을 날린 것이다. 두 거구가 절벽 끝 플랫폼에서 격렬하게 뒤엉켰다. 해머는 압도적인 힘으로 박하사를 밀어붙이며 칼을 휘둘렀고 박하사는 필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잡고 버텼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두 사람의 전투복을 찢었다. 그들은 절벽 가장자리 앵커 바로 옆에서 100m 아래의 협곡을 옆에 두고 뒹굴었다.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 한국놈들 전부. 그리고 그 창녀까지. 해머의 주먹이 박하사의 안면에 적중했다. 박하사의 입술이 터지고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는 해머의 손목을 놓지 않았다.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만약 이 손을 놓는 순간 칼이 로프를 끊을 것이고 아래에 매달린 두 사람은 즉시 추락할 터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로프를 지키고 있었다. 해머가 박하사를 들어올려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려던 찰나 절벽 위에서 총성이 한 발 울렸다. 탕! 박하사를 짓누르고 칼을 내리찍으려던 해머의 동작이 멈췄다. 연합사령부 대령이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장전해 해머의 바로 옆 바닥에 경고 사격을 가한 것이었다. 움직이면 머리를 쏴버리겠다, 스톤 상사. 당장 그 칼 버려. 이건 명령이다. 다른 흑호 여단 대원들과 정신을 차린 미군들이 동시에 달려들어 마침내 광기에 휩싸인 해머를 제압했다. 박하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앵커를 확인했다. 다행히 로프는 무사했다. 아래.
두 사람 괜찮나? 지금 구조 로프 내려보낸다. 한재혁이 자신의 무전기를 힘겹게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침착했다. 여기는 알파. 생존. 엘리사 대위 어깨 부상. 신속한 구조. 바란다. 모든 범행이 발각된 해머스톤은 그 자리에서 결박당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사리로 불타고 있었다. 교관들은 즉시 끊어진 한재혁의 로프 끝부분을 회수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로 내부 속심만 교묘하게 절단된 명백한 증거가 그의 범행을 부인할 수 없도록 섬뜩하게 드러났다. RS 연합 전투센터는 발칵 뒤집혔다. 단순한 훈련 중 사고가 아니라 동맹군에 대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미수 사건이었다. 훈련은 전면 중단되었고 즉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기지 전체가 봉쇄되었고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양국 국방부의 최고 위층까지 보고되었다. 해머스톤은 군사법정에 회부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안개 속에서 로프가 바위에 쓸려 끊어진 것이라며 사고를 주장했지만 박진수 하사의 결정적인 증언그가 해머의 미소를 목격했다는 것과 그가 칼을 들고 로프를 끊으려 했다는 것, 그리고 구조팀이 회수한 로프의 절단면에서 발견된 그의 세라믹 칼날 성분과 일치하는 미세물질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 무너졌다. 그의 범행 동기를 캐는 과정에서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던 그날 밤 식당에서의 모욕적인 내기, 즉 엘리사 킨 대위가 공언했던 임신 발언까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미수를 넘어 두 부대 간의 심각한 스캔들이자 지휘 체계의 붕괴를 의미했다. 해머스톤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법정에서 한재혁과 엘리사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그는 결국 불명예 제대와 함께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연방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괴물 같은 힘을 자랑하던 그의 시대는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폭풍은 끝나지 않았다. 한재혁은 영웅적인 피해자였고 엘리사는 탈구된 어깨로 한재혁을 구해낸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내기를 제공하여 스캔들의 핵심 원인을 제공한 지휘관이기도 했다. 군 상층부는 이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덮고 싶어 했다. 그들은 두 사람의 영웅적인 행동보다는 스캔들을 일으킨 관계에 더 주목했다. 특히 어젯밤 옥상에서의 만남까지 조사 대상이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결국 강제 분리 조치가 내려졌다. 엘리사 킨 대위는 본국 소환 명령을 받았다. 그녀의 영웅적인 구조 활동은 과도한 스캔들과 지휘관 품위 손상이라는 항목에 묻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고 사실상 최전선에서 물러나는 좌천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그녀가 기지를 떠나기 전날 밤 어깨에 붕대를 감은 그녀와 한재혁은 다시 한번 그들의 첫 번째 대화가 이루어졌던 옥상에서 마주섰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엘리사였다. 결국 이렇게 됐네. 미안해 한중사. 아니 재혁.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에 처했어. 내 어리석은 오만함이 괴물을 만들었고 그 괴물이 당신을 죽일 뻔했어. 한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탓이 아니오 대위님. 광기를 선택한 것은 스톤 상사 본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겁니다. 엘리사는 깁스한 팔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빚이라. 우린 서로에게 빚만 졌군. 그것도 아주 지독하게. 그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곳을 떠나. 아마 한동안은 책상에 앉아 서류나 뒤적이는 신세가 되겠지. 하지만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녀는 성한 팔로 난간을 짚고 한재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푸른 눈에는 더 이상 오만이나 상처가 아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늘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 당신의 그 강철 같은 정신력과 나의 전술이 합쳐지면 우린 불가능한 것도 해낼 수 있어. 킬하우스에서처럼. 동의합니다. 그러니 약속해, 재혁.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계급이 아닌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멈추지 마. 더 강해져.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정점에 올라서.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나도 이 좌천을 딛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이런 스캔들이나 불명예 따위가 아니라 세계 최강의 지휘관으로서 당당하게 만나는 거야. 그때는 당신의 등을 내가 지켜주겠어. 한재혁은 그녀의 손을 잡는 대신 한국식으로 가장 정중하게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사.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날 엘리사는 떠났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국경과 스캔들의 벽에 막혀 강제로 끊어지는 듯 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었다. 한재혁은 그날의 맹세를 단 하루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절벽에서의 추락과 엘리사의 희생을 떠올리며 자신을 지옥의 극한까지 몰아붙였다. 그는 과거의 부상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극복했다. 그의 오른팔은 단순히 팔씨름 챔피언의 팔이 아니라 전우를 구하고 적을 제압하며 이제는 총기 반동까지 완벽하게 제어하는 완벽한 강철의 집게로 재탄생했다. 그의 전술 능력과 리더십은 흑호 여단 전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는 상사로 진급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포트 벵가드.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들이 매년 자신들의 기량과 전술을 겨루는 비공식 전술 경연대회, 속칭 전술 올림피아드라 불리는 그곳에 대한민국 흑호 여단 대표팀장으로 한재혁 상사가 선발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경연대회가 아니었다. 전 세계의 모든 전설적인 부대들이 모여 자웅을 겨루는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델타, 대북으로, SAS, 스페츠나츠. 그 이름만으로도 전설인 부대들 사이에서 한재혁은 흑호 여단의 깃발을 들고 섰다. 그는 압도적이었다. 극한의 환경에서 진행된 사격술, 수중 침투, 산악 장애물 돌파, 그리고 복합 전술 지휘. 모든 면에서 그는 다른 참가자들을 한 수 위의 기량으로 능가했다. 특히 마지막 고강도 복합 인질 구출 훈련에서 모두가 정면 돌파와 측면 우회를 고민할 때 그는 RS 센터에서의 경험을 살려 누구도 생각지 못한 수직 환풍구를 이용한 동시 다발적 침투라는 교범에도 없는 전술을 성공시키며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했다. 최종 우승자가 발표되는 순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한재혁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무명의 군인이 세계 최강의 괴물들을 모두 꺾고 정점에 선 순간이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여러 국가 지휘관들의 축하 인사를 뒤로한 채 그가 막사로 돌아가던 길. 사막의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땀을 식히고 있었다. 최고의 정점에 올라서라고 했더니 정말로 해냈군. 한 상사. 수십 개월 만에 듣는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익숙한 목소리. 한재혁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여성이 군용 지프에서 내려 걸어 나왔다. 계급장은 소령으로 바뀌어 있었고 더 날카롭고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얼음처럼 푸른 눈은 변함이 없었다. 엘리사 킨이었다. 그녀는 좌천되었던 분석 부서에서 탁월한 능력과 RS 센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전술 올림피아드의 전체 작전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핵심 분석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재혁이 이곳에 온다는 것을 알고 그의 모든 경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 인질 구출 작전에서 환풍구를 선택했을 때
그녀는 통제실 모니터 앞에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입니다. 엘리사 소령님. 한재혁이 경례 대신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말했지. 그녀가 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더 이상 도발이나 시험이 아닌 완벽한 존경이 담긴 악수였다. 우린 다시 만날 거라고. 그리고 당신 정말로 세계 최고가 됐어. 축하해. 두 사람의 손이 사막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굳게 맞잡혔다. 그것은 아레스 센터 옥상에서의 상처 입은 교감도 절벽에서의 필사적인 생명의 교환도 아니었다.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 마침내 다시 만난 두 강철의 재회였다. 포트 벵가드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십수 개월 만에 다시 마주 선 두 사람 사이에는 뜨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한재혁의 우승 트로피보다 더 빛나는 것은 서로를 향한 두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절벽에서 서로의 생명을 의지했던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선 파트너였다. 당신이 이곳 작전 설계 및 분석 장교로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축하합니다, 소령. 한재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좌천당한 패잔병이 갈 곳이 거기서 거기지. 엘리사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녀의 눈은 강한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덕분에 전 세계 모든 부대의 전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었어. 그들의 장점과 약점 모든 것을.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경연 과정을 지켜봤지. 완벽했어, 재혁. 당신은 저 오만한 놈들에게 조용한 힘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어. 특히 마지막 환풍구 침투는 압권이더군. 당신이 가르쳐준 것들도 유용했습니다. 때로는 불처럼 밀어붙이고 적의 시선을 완벽하게 빼앗아야 할 때도 있더군요. 당신의 전술 이론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성장을 확인하며 복잡한 미소를 나누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위잉으. 포트 벵가드 기지 전체에 귀를 찢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단순한 훈련 경보가 아니었다. 기지 전체를 비상사태로 몰아넣는 코드 레드, 즉각적인 실전 투입을 알리는 비상 경보였다. 방금 전까지 축하 파티를 즐기던 모든 부대원들이 얼어붙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그들은 대화조차 필요 없이 축하 인사도 잊은 채 동시에 중앙사령부 통제실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상황실 내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십 개의 스크린에 붉은 경고등과 함께 위성 사진과 긴급 타전이 번쩍였다. 현재 시각 태평양 공해상에 위치한 다국적 해양 연구 플랫폼 포세이돈 랩이 신원 미상의 테러 단체에 의해 피랍. 한 정보 장교가 다급하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포세이돈 랩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었다. 심해저의 희귀 자원 탐사 및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인공 도시이자 수백 명의 엘리트 과학자들이 상주하는 곳이었다. 문제는 그곳이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의 핵심 기지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테러리스트들은 최소 50명 이상 중화기로 무장했으며 플랫폼 중앙 동력실과 시추 시설 전체에 막대한 양의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접근하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를 격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플랫폼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12개국의 최고 과학자 및 기술자 180명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플랫폼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철옹성이었고 인질의 수가 너무 많았다. 무엇보다 플랫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폭탄이나 다름없었다. 정면 공격은 인질의 대량 학살과 플랫폼 폭발로 인한 끔찍한 해양 오염 재앙을 불러올 것이 뻔했다. 제기랄 해군 특전단 네이비시를 투입해도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잠수정 접근은 이미 음파 탐지기로 차단됐고 공중 접근은 저들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사거리 아니야.
작전 사령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때 브리핑을 듣고 있던 엘리사가 스크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이제 분석 장교가 아닌 전장을 지배하는 전술 지휘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장군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플랫폼의 3차원 설계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정면 공격은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완벽한 사각이 있습니다. 바로 소리와 진동의 사각입니다. 그녀는 플랫폼의 주 동력 터빈실과 연결된 거대한 해수 배출구를 가리켰다. 이곳은 24시간 거대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레이더와 열 감지는 완벽하겠지만 이 진동 구역 바로 위는 청각의 사각지대이자 구조물 전체의 진동으로 인해 정밀 감지 센서가 무력화되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그곳으로 어떻게 접근하지? 헬기 접근은 터빈에서 나오는 고열 때문에 불가능해. 헬기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고개를 돌려 그녀와 함께 상황실에 들어선 한재혁을 바라보았다. 하늘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침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초고고도 자유낙하 HALO 침투입니다. 사령관은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 높이에서 칠흑 같은 밤에 저 작은 터빈실 상부 데크에 정확히 착지할 수 있는 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바람과 중력, 플랫폼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두 계산해야 해. 존재합니다. 엘리사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바로 오늘 전술 올림피아드에서 불가능한 바람을 계산한 비정상 궤도 사격으로 우승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모든 시선이 한재혁에게로 향했다. 그는 침묵 속에서 플랫폼의 구조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몇 초간 복잡한 계산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가능합니다. 단 우리가 공중에 있는 동안 지상의 모든 적들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요란한 양동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작전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RS 센터의 킬하우스에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 조합이었다. 즉시 대통령령으로 사상 유례없는 한미연합 긴급 특수임무부대가 창설되었다. 코드명 카이메로스. 공동지휘관으로 미군의 전술 설계 및 기만 작전을 총괄하는 엘리사 킨 소령과 적진의 심장부에 침투하는 타격 조스트라이크 팀의 현장 지휘관으로 대한민국 흑호 여단의 한재혁 상사가 임명되었다. 경연 대회의 경쟁자들은 순식간에 실전의 동료가 되어 작전팀에 합류했다. 작전은 스텔스 수송기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성층권에 육박하는 인간의 호흡을 허락하지 않는 얼어붙은 고도. 한재혁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자신을 포함한 10명의 최정예 흑호 여단 대원들을 점검했다. 엘리사 좌표 고정. 바람의 방향이 예측과 미세하게 다르다. 그의 헬멧 통신기로 엘리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수백 킬로미터 밖의 이지스함 작전 통제실에서 모든 위성 데이터와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그의 눈이 되어주고 있었다. 데이터 수정 중. 확인했다. 남동풍이 강해. 3초 뒤 강하시 목표 지점에서 서쪽으로 15m 편향될 거다. 그걸 감안해서 강하 각도를 수정해. 지금부터 내가 당신의 눈이다가 재혁. 해군 특전단이 3분 뒤 정반 대편에서 지옥의 문을 열 것처럼 요란한 기만 작전을 시작한다. 테러리스트들의 모든 시선이 바다로 향할 거야. 당신에게 주어진 침투 시간은 정확히 4분. 신의 가호를 빈다. 신은 필요 없어. 당신의 계산만 믿는다. 수송기의 후방 램프가 열리고 발 아래는 칠흑 같은 구름바다뿐이었다. 강하. 한재혁과 대원들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 시각 플랫폼 정반 대편에서는 엘리사의 지휘 아래 네이비실 팀이 수십 척의 고속정과 무인기,
심지어 헬기 소음까지 동원해 요란한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공격 개시. 적의 주력 부대가 정면으로 온다. 모든 인원 갑판으로. 대공화기를 준비해. 테러리스트들의 무전이 다급하게 오갔고 모든 대공화기와 중화기가 바다를 향해 불을 뿜었다. 플랫폼 전체가 전쟁터가 된 듯했다. 아무도 자신들의 머리 위 수만 피트 상공에서 죽음의 그림자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재혁은 자유낙하하며 거센 바람 속에서 몸의 균형을 잡았다. 그의 눈앞 고글에는 엘리사가 보내주는 수정된 목표 지점이 붉은 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대원들의 대형을 유지시키며 정확하게 터빈실 상부 그 좁디 좁은 착지점으로 낙하했다. 지상 1000피트. 산계. 저소음 낙하산이 소리 없이 펼쳐지고 10명의 대원들은 칠흑 속에서 정확하게 터빈의 거대한 진동 구역으로 빨려 들어가듯 착지했다. 플랫폼 전체를 뒤흔드는 터빈의 굉음과 진동이 그들의 모든 착지 소음을 완벽하게 삼켜버렸다. 침투 성공. 지금부터 내부 소탕 개시. 확인했다. 당신들의 위치는 완벽해. 2분 뒤 내가 모든 구역의 방화벽을 강제로 개방시키고 내부 통신망을 교란시켜 혼란을 유도하겠다. 그때 움직여. 작전은 한재혁과 엘리사가 수백 번이나 시뮬레이션한 것처럼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한재혁의 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흑호 여단의 은밀 침투술과 근접 전투 기술은 테러리스트들이 총을 들어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은 소음기 달린 총성이 아니라 차가운 칼날과 절도 있는 타격으로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마침내 중앙 통제실. 100여 명의 인질들이 공포에 떨며 모여 있었고 테러리스트의 수장이 폭발물 기폭 장치를 가슴에 품은 채 버티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정면의 공격은 기만이었다. 침투조가 있다. 움직이면 모두 날려버리겠다. 바로 그 순간 통제실의 모든 모니터가 꺼지고 비상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며 모든 격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히기 시작했다. 엘리사의 해킹 공격이었다. 테러리스트의 시선이 혼란스럽게 흔들리는 0.5초의 찰나. 어둠 속에서 한재혁이 움직였다. 그는 총을 쏘지 않았다. 총성은 인질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테러리스트가 반사적으로 기폭 장치를 누르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바람처럼 거리를 좁혀 기폭 장치를 쥔 테러리스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아레스 센터에서 해머스톤을 박살냈던 바로 그 강철의 집게였다. 으악!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과 함께 테러리스트가 기폭 장치를 놓쳤다. 동시에 다른 대원들이 나머지 잔당들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상황 종료. 인질 전원 안전. 폭발물 확보 완료. 한재혁의 나직한 보고에 이지스함 작전 통제실의 엘리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통제실 전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만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악연이 이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최고의 파트너십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이 성공적인 작전은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각기 다른 전술 체계와 언어를 가진 두 나라의 특수부대가 단 한 명의 지휘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임무를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완수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비공식적인 연합훈련이 아닌 공식적이고 상설적인 국경 초월 연합특수임무부대 카이메로스의 창설을 승인했다. 전 세계의 어떤 테러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정예 부대의 탄생이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았다. 이 기적적인 작전을 설계하고 실행한 초대 공동지휘관으로 대한민국 흑호 여단의 한재혁과 미육군의 엘리사 킨이 동시에 임명되었다. 몇 달 뒤 부대 창설식이 모두 끝나고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적한 곳,
군복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의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이제 중사와 소령이 아니라 양국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동일한 직위의 지휘관이었다. 믿어지지가 않아. 엘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다. 우리가 이 새로운 부대의 지휘관이라니. 아레스 센터에서 당신을 개처럼 부리려던 내가 말이야. 한재혁은 흉터가 남은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며 옅게 웃었다. 그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극복의 증거였다. 그때의 대위님은 진짜 당신이 아니었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장 두꺼운 방패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지. 맞아. 그리고 당신이 그 방패를 박살 내준 덕분에 난 진짜 검을 찾았어. 당신이라는 검을. 그녀는 한재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푸른 눈이 서울의 수많은 불빛에 비쳐 보석처럼 반짝였다. 문득 그날 밤 내가 했던 그 끔찍한 내기가 생각나네. 한재혁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내가 내 남자를 이기면 당신의 아이를 임신해 주겠다고 했지. 그녀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없이 그저 과거의 어리석음을 회상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때 난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의 연인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과시하고 싶었어. 너무나 오만했지. 그녀는 한재혁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그런데 틀렸어. 난 그날 팔씨름 챔피언이 아니라 진짜 챔피언을 만난 거였어. 자신의 가장 끔찍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명예를 지키고 심지어 자신을 모욕한 여자의 영혼까지 구원해준 사람. 그리고 절벽에서 내 실수로 죽을 뻔했던 내 생명까지 구해준 사람. 엘리사는 용기를 내어 그의 손을 잡았다. 팔씨름을 하던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네기. 아직 유효한가, 재혁? 한재혁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강철 같던 눈빛이 오직 한 사람을 향한 따뜻함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 내기는 오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엘리사는 저항하지 않고 그의 가슴에 기댔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그 오만을 뛰어넘는 약속으로 시작해야지. 그리고 그 약속에는 당신이 말한 그 모든 것이 포함될 수도 있겠군. 두 사람은 서울의 휘황찬란한 야경 아래에서 조용히 입을 맞췄다. 그것은 국경도 계급도 과거의 상처와 오만도 뛰어넘은 두 강철의 영혼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오만의 폭풍 속에서 싹튼 기묘하고도 위험했던 인연은 마침내 국경을 초월한 사랑과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신뢰로 완성되었다.